1일 1페이지 인문학 여행 한국편 8장은 역사편입니다. 위화도 회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다. 그 중에서도 명령불복종을 작정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에 돌아와 최영을 사로잡는 장면이 클라이맥스였다. 그 숨막히는 광경을 고려사 우왕 14년 6월 조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최영의 손을 잡은 우왕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한다. 이에 최영은 두 번 절하고 곽충부와 함께 나선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기다리던 이성계는 최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사태는 제 본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장군께서 대의를 거역하여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백성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디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성계와 최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리고 최영은 고향현으로 유배되었다. 이성계가 최영과 우왕이 대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 마지막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의심할 수 없으니 말이다. 최영과 이성계는 모두 고려를 대표하는 명장이었다. 이성계와 최영의 의견 대립은 무력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낸 언어로 싸운 것이다. 무력이 전투의 영역이라면 언어는 정치의 영역이다. 무력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당시 이성계와 최영이 맞선 상황, 결국 정치를 잘 모르는 두 장군의 군인 속성이 고려라는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을 이끈 두 사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누가 한 말일까? 당대의 일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후세에 평가하게 하여 그때 노래하게 하자.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잘한 것을 당장 인정받고 그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말의 주인공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종대왕이 당장 임금께서 이룬 업적을 찬양해 백성들에게 알리자는 신하들의 의견에 답한 내용이다. 세종의 모든 말과 생각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정치가 예술의 경지에 오르려면 다음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 또 하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정치를 하면 모든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내 지지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정책에만 몰두하게 된다. 지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은 누가 남긴 말일까?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말자. 나는 그런 못된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귀양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내 뜻을 지켜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이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그도 수많은 괴물과 싸웠다. 자신의 적이 외놈이 아닌 아군이었기에 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예술의 경지에서 펼친 사람들은 이것 하나가 달랐다. 백성이라면 모두 같은 백성이지 지지하는 백성과 지지하지 않는 백성으로 나누지 않았다.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시선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었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 만약 두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했을 것이다. 세종과 이순신은 그런 쓸모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므로 더욱 많은 백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다.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 두 사람이 있어서 한국의 역사가 근사해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7월 이 두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간 한 사람이 결국은 구속되고 수감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역사는 여전히 근사합니다. 무교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교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없을무, 다리교, 갑, 가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말이 나온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중국을 어버이나 스승의 나라로 섬겼다.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우리는 화려한 연회나 유람을 기획해서 최대한 정성을 보였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연회와 유람을 거부하고 색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괜히 엉뚱하게 돈을 쓰지 말고 거기에 쓸 비용을 은으로 계산해서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 실제로 응대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려 급기야 이른바 무교가를 요구하게 이른다. 자기들이 행차할 때 다리가 없는 곳을 배를 타고 건너게 되면 필요 이상 고생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로 은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즉 무교가란 다리가 없는 내나 강을 건널 때 그 지방 수령에게 다리 없는 값이라 하여 받던 돈을 말한다. 한마디로 삥땅이라는 거죠. 아무리 부당해도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치욕적이며 불행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소년병의 편지, 600명이 1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한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소년들이었다. 실제로 소년병 600명이 인민군 1만 명과 싸워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한 소년병의 편지다. 살아서 어머니 곁에 가고 싶었던 소년병은 안타깝게도 1950년 8월 포항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 편지는 그가 숨진 후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마도 1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하구가 죽음을 기다리듯이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그저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풀레나는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꼽같이 청결한 내복과 내가 빨아입은 내복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게 얼마나 숭고한 정신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생명을 바쳤다.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게 일상이 되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거룩한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하고 불행할 이유보다는 행복할 이유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주어지는 이 고통마저도 내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삶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감사하고 살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허균, 자신과 가장 잘 지내는 사람이 결국 이름을 남긴다.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작가인 허균을 소개하는 내용 중 가장 자주 나오는 서술은 이것이다. 그는 한번 눈길이 스친 문장은 모두 잊지 않을 정도로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과연 그가 문장을 그냥 스쳤을까? 단순히 문장을 빠르게 암기하면 그것이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는 단순한 암기 천재가 아니라 자신을 스치는 모든 것을 곱씹어 사색할 줄 아는 지성인이었다. 허균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 진나라 시인 도연명, 당나라 시인 이태백,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바로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다. 그에게 친구란 단순히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아닌 뜻을 나누고 서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했다.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도 굳이 나눌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상상 속에서 친구를 불러내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간혹 스스로 청한 고독이 아닌 낯선 외로움이 그를 찾아왔다. 고독과 외로움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다. 고독은 스스로 찾아가는 지성인을 위한 사색의 창고이지만 외로움은 나를 찾아오는 외톨이가 머무는 고민의 늪이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자신을 찾을 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소탈한 성격이지만 세상과 결이 잘 맞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지어 나를 비난하고 배척한다. 벗이 없고 밖에 나가도 뜻이 맞는 곳이 전혀 없다. 이 글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매우 잘 지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높이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는 생활이 어려워도 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남이 아무리 헐뜯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글을 쓰며 하루하루를 고요히 살아갈 수 있었다. 시공을 초월해서 뜻을 나눌 수 있는 세 명의 친구와 스스로를 믿고 내면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꿈과 희망이 무엇이든 자신과 가장 잘 지내는 사람이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1950년대 명동. 그 공간은 차라리 한 권의 시집이었다. 상업지구로 변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시절 명동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문화다. 지금도 명동 예술극장 건물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명동은 예술과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무대이자 공간이었다. 두 번째는 종교다. 현재 명동 성당이 건립된 자리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관광 특구로 지정된 명동은 특히 2000년대 중후반부터 엔고 현상과 한류 붐으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2010년 후반 이후부터는 서양, 중동, 남아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도 많은 편이다.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본 이어령 박사는 1950년대 명동이 가장 근사했다고 추억하며 그 시절의 명동을 이렇게 서술했다. 폭격으로 부서져 설계 도면처럼 구획만 남아있는 남의 집 부엌과 화장실과 거실을 가로질러 르네상스나 돌체 같은 음악 감상실을 드나들 때 역설적인 자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리고 강하게 의지했던 것은 조국도 이념도 철조망도 아니라 붕괴된 벽을 횡단하여 만난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과 브람스의 음악이었다.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살아남은 SP판의 바늘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클래식이었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거기에 모여 겨우 살아갔다. 신기한 것은 음악 감상실이 명동의 술집과 밀집해 있었는데 문학 청년들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고 다녀도 이른바 명동 깡패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사실이다. 글 쓰는 사람, 시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존경하고 봐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어령의 말처럼 1950년대 명동은 깡패와 술집 마당과 시인이 공존하는 그런 어루숙한 순정과 낭만이 있던 곳이다. 막걸리 마실 돈도 데모할 자유도 충분하지 못했던 시대였지만 폭격 맞은 잔해의 도시 명동은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표지조차 떨어져 나간 한 권의 이상한 시집이었다. 어쩌다 명동에 나갈 일이 생기거든 상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로 돌아가 그 시집을 들춰보라. 의외로 고급한 낭만과 마주할 것이니.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한 밤중 명동 성당 계단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멋진 클래식 차가 굴러올지도 모르죠. 다음 챕터 9장은 철학입니다. 철학의 첫 에피소드 주인공은 강감찬 장군입니다. 머나먼 10세기에 살았던 인물 중 이 정도로 한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도 별로 없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
모두가 강감찬을 전쟁에서 이긴 장소로만 기억하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다. 전해지는 아래 두 가지 이야기로 그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이야기다. 그를 처음 본 아정이나 향리들은 딱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를 비웃었다. 강감찬은 그들을 동원에 불러놓고 뜰 안의 수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기 수수대를 모두 그대들 소매 속에 넣어보겠소? 그 긴 수수대가 소매 속에 들어갈 리 없었다. 그걸 본 강감찬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겨우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감히 20년도 넘게 자란 나를 소매 안에 넣고 마음대로 평가했단 말인가. 이번에는 그가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매번 실속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처가에 갈 때마다 장인에게 큰절 올리는 일을 귀찮게 여겼다. 그래서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장인의 바로 앞까지 가서 장인의 코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린 것이다. 장인은 깜짝 놀랐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다음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절을 올리도록 하게나. 얼마 지나 다시 처가에 갔을 때 그는 장인에게 아예 절을 올리지 않았다. 화가 난 장인이 물었다. 왜 절을 하지 않는 건가? 그러자 그는 장인 어른께서 멀리 떨어져서 절을 올리라고 하셔서 이미 문 밖에서 절을 올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강감찬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안을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하면 해결 가능하다라는 일상의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전투에 임했으므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마치 최고의 전략을 이미 세운 사람처럼 모든 전투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더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일과 일상. 일과 일상은 다르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극에서 주어진 배역이 서로 다른 것처럼 직장에서와 가정에서 주어진 일은 서로 다르다. 15세기 조선 문단의 거장이자 유능한 관리였던 이 사람도 일과 일상을 확실하게 구분해 살았다. 그는 바로 사가정이란 호를 쓰는 서거정이다. 서거정은 누구보다 분주한 인생을 살았다. 25살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무려 45년이나 조정에서 일하며 그는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냈다. 관리로서 승승장구하며 지성과 통찰력을 세상에 뽐낸 것이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시간 날 때마다 밤 늦게까지 아내와 술을 마시며 시를 쓰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시간을 즐겼다. 서거정은 집 바깥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모든 역할을 충실했다. 그 충실하다는 것이 억지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바깥에서는 지성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가정에서는 감성을 담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는 묻는다. 일이 바빠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거정보다 그 부인이 더 궁금해지네요.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13가지 건국 철학. 정도전의 마스터 플랜은 조선이라는 나라로 구체화되어 세상에 펼쳐졌다. 아래 글은 자기 철학을 잘 드러낸 정도전의 문장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다시 쓴 내용이다. 첫 번째, 죽는 날까지 배워라. 배우고 깨달으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한낱 돌탑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의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정치의 소임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 번째, 백성이 가장 귀하고 제사가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낮은 것이다. 백성의 고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으면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사소오경을 완벽하게 외우고 입으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말한다고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고통을 모른다면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모든 백성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각자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지으며 군자처럼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군주는 백성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니 스스로 나아져야 한다.
못된 재상은 바꿀 수 있지만 못된 군주는 바꿀 수 없으니 민생에 고통만 안긴다. 7번째, 싸움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은 이겼다 싶을 때다. 언제나 가장 편안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8번째, 장님에게 등불을 쥐어준다고 과연 길이 보이겠는가? 9번째, 군주의 권위와 힘을 갖지 못한 자가 용상에 앉아있는 모습은 모두에게 큰 비극이다. 10번째,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낸 가시는 언젠가 단검이 되어 돌아와 너를 찌를 것이다. 12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은 아주 평범하고 분명하다. 모든 백성이 오늘 저녁 먹을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어떤 영광보다 우선이다. 13번째, 당신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조선을 살린 왕의 철학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조선의 대표적인 임금으로 많은 사람이 제4대 세종대왕과 제22대 정조대왕을 꼽는다. 물론 어떤 사람의 모든 행적과 일생이 전부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두 임금은 끊임없이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받던 조선을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을 토대로 탄탄하게 지켜주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글들이다. 그대가 가진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만드는 세종대왕의 말이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나라 운영에 쓰며 살았던 정조대왕의 말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 하나만 걱정하면 충분하다. 이토록 긍정적인 철학을 가진 왕 아래에서 변명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신하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한 나라가 그렇게 자기 철학이 분명한 지도자들에게 성장하듯 우리 인생도 확고한 철학이 담긴 좌우명 하나로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왕의 기품. 왕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작고 사소한 일에는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왕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인간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였다. 정조가 아끼는 정약용에게는 친형 정약전이 있었다. 문제는 조정에 한 해 먼저 과거에 급제한 정약용이 근무하고 있었고 정약전은 1년 뒤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걸 바라보는 정조의 시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형 정약전이 동생 정약용보다 한 해 늦게 급제해서 서열이 낮으니 바라보는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에 정조는 형이 아우의 뒤를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규장각에서 다달이 치르는 시험인 월과를 면제해 주었다. 또 정약전의 벼슬이 낮다는 것을 걱정하여 자신의 직권으로 병조 좌량에 임명했다. 물론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왕이 특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용기인 것이다. 정조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없어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두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만의 따뜻한 인간학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최한기.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그가 대체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사람들을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아니지만 74년을 살며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의 철학을 일생 동안 유지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통째로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산 것이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경험주의를 자기 철학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는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지키며 살았고 주변에 전파했다. 하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알미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둘, 경험이란 경험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과 경험의 대상, 그리고 이들 둘을 맺어주는 섬세한 감각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실천적인 배움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이 간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를 추구하며 살 때 혼자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철학과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대한 저술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 다른 학자들조차 그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일이 극히 드물었다. 그는 과거와 지금 세상의 경험은 다르다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겪고 모든 힘을 기울여 깨달은 것을 나는 눈과 귀로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힘을 더 소모하지 않고 그 귀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약간의 노력만으로 천천히 배우기도 한다. 이는 과거를 치열하게 보낸 사람이 자신을 성장시켜 이끌어준 공덕이다. 만약 내가 눈과 귀로 그것을 보거나 듣지도 못하였다면 알 수 없었을 일이다. 그는 과거의 대가들이 물려준 경험의 산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이라는 접시에 그것들을 보물처럼 담아서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멋지게 활용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며 끝없이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자신을 대표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내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이다. 이회영, 이항복의 10대 손이자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단언컨대 나는 이회영의 집안이 한국 최고의 명문가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의 집안이 8대를 이어 고관 대작을 배출하며 막대한 재산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제의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자 주저없이 지금 시세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실제 가치 2조 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모두 조국 독립에 바쳤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하는 등 20년 넘게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6형제 중 5형제와 가족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굶주림과 병,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다. 명문가를 만드는 건 지식이나 돈, 명예가 아니라 도덕이라는 철학이다. 도덕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주변을 아름답게 한다. 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도덕은 마음의 영역이라 쉽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를 이룬 이회영 선생이 남긴 소중한 가르침이다. 광복회장 이종찬님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님이 이분의 후손들입니다. 얼마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손자인 김용만 씨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지요. 한국을 지킨 말들, 오늘의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역사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정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중간 철저한 민족관을 가진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며 힘을 보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나는 지도자와 백성을 이어주는 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지킨 대표적인 금원 5가지를 소개한다. 나라를 위해 죽기는 쉽다. 그러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동네 부사 송상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순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안창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나라의 부강함은 적당히 있으면 되지만 문화의 부강함은 한없이 깊어야 한다. 김구. 요즘 특히 문화에 대한 김구 선생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말을 한 본인이 자신의 삶에서 뜨겁게 실천한 것이라 더욱 귀하다. 이렇게 일치된 언과 행 안에는 깊은 사색과 성찰, 그리고 지혜와 가치가 가득해서 듣기만 해도 우리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도자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죠. 모든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헤어짐에는 미련이 없어야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백자인 달 항아리 전통 제작 기법을 이어가고 있는 신경균 작가의 말이다. 불규칙 가운데 규칙이 있고 미완성 가운데 완성의 흐름이 있다. 불규칙을 동반하지 않은 규칙은 기계에 지나지 않고 규칙을 간직하지 않는 불규칙은 문란에 지나지 않는다. 신경균이 빚은 달 항아리를 일본인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분석한 글이다. 이어령 박사는 이 분석에 동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덧붙였다. 그런데 우연히도 신경균의 도자기를 대하는 순간 한국의 도자기가 지닌 특성은 단순한 선의 예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 도예품에는 이른바 중국적인 형, 일본적인 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통합된 도자기의 예술적 특성 안에서만 한국 특유의 선의 예술이 나온다는 것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선은 형과 색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합한 뒤에야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도자기 미학의 최종 단계는 촉각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 허공을 더듬던 손에 잡힌 달빛이 바로 조선의 달 항아리인 것이다. 묵직한 중량감을 느끼면서도 들고 있는 손은 허공에 떠있는 깃털처럼 가볍다. 그런 이유로 신경균 작가는 전시에 온 관객들에게 자신이 빚은 도자기를 꼭 만져보라고 권한다. 예술이라는 것은 멀리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게 자신의 도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은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반찬그릇 닭이까지 열심히 빚는다. 놀랍게도 그는 관람하다가 실수로 작품이 깨져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깨지는 것도 도자기 역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도자는 관상용 예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여야 한다는 철학이 빛나는 이유다. 강수진. 그녀는 아무런 치장도 없이 화장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침마다 연습실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꾸밈없이 등장한 그녀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녀만의 강렬한 카리스마로 곧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최고의 발레리나로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강수진과의 인터뷰 도중에 나는 수차례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녀는 딱히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2주 동안 대화를 나누어 보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답은 그녀의 삶이었다.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테크닉이나 꼼수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카리스마란 시간과 땀이 쌓여 만들어지는 공들인 수공예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힘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압도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2022년 2월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연결식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아는가?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곧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장소라는 증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이유는 2년 이상의 시간을 이 책을 쓰는데 쏟아 부으면서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물과 공간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서 느끼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돕자는 생각이었다. 건물이라고 다 건축 파트에 속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다 인물이나 철학 파트에 넣을 것도 아니며 그림이라고 다 미술 파트에서 다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전하고 싶었다. 모든 분야를 폭넓게 관조하며 경계를 허물고 자기만의 고유한 시각을 장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펼치는 내 생각의 핵심이자 철학 파트의 국립중앙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유의 전부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한국 철학의 아카이브다. 책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의 철학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철학이 없었다면 책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전하기 전 남산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가봤었는데요. 지금 반포로 옮긴 뒤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한번 꼭 들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녹음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10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